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던 교환학생 Q&A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스타로 질문을 좀 받았는데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겹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쭉 정리를 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미국 뉴저지, 뉴욕 근처로 교환학생이 반년 정도 다녀온 상태고요. 지금 이 기억들이 흐려지기 전에 이거를 얼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교환학생 신청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 제가 올해 봄학기에 다녀왔기 때문에 준비는 한 작년 3, 4월 이때부터 했어요. 거의 1년 전부터 했고, 처음에 이제 어떻게 알아보고 신청한 건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희 학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공지사항 탭이 있고 그 안에 카테고리가 국제교류 또는 해외교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교환학생이라든지 해외 취업, 해외 인턴십 이런 내용들 막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보통 한 1년 전에 미리 그 다음 해 파견할 교환학생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탭에서 정보를 많이 얻는 편이고, 이런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학교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를 잘 확인하시면 돼요. 서류 낼 때 어떤 것들을 냈냐면 자기소개서 같은 걸 같이 적어서 냈고요. 어학 성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같이 내고, 서류들 작성할 때 전부 다 영어로 적어서 냈거든요. 저는 다른 국가는 그렇게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미국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서류도 전부 다 영어로 써서 내야 되고 면접도 영어로 봐야 되고 막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이건 학교마다 근데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아마 브이로그로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면접 봤을 때는 뭐 코로나나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대면 면접은 지양하고 줌으로도 다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면접관 한 분 계시고 이제 학생들 여러 명 1대3, 1대4 이 정도로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니까 면접을 3월 말에 받고 최종 결과 합격을 받은 게 4월 중순쯤이었어요. 일단 한국 대학교에 있는 본교에서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본교에서 상대교 측, 그러니까 현재 있는 대학교로 저의 정보들을 보내는 거죠. 그쪽 학교에서 검토를 다 하고 양쪽에 있는 두 학교에서 모두 합격을 받아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서류들 뭐가 필요한지 리스트업을 쫙 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본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빠지는 거고, 상대교랑 저랑 직접 메일링하면서 필요한 서류들 보내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들, 이게 시작됐던 게 이제 한 9월, 10월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요구했던 서류들은 뭐 이제 영문으로 낸 성적증명서 원본이라든지 재정증명서, 내가 이제 학비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그런 것도 보는 것도 필요했고, 이런 메일링하는 과정에서 기숙사 신청이나 비자 신청 관련 서류, 학번, 수강 신청 이런 거 다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 기간 내에. 사실 비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비자를 받아야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자 관련된 서류들 그쪽에 보내고, 거기서도 이제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라든지 비자 인터뷰 볼 때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주거든요. 그거를 받으면은 이제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뷰 예약을 잡아야 돼요. 이 신청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롭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빨리 미리미리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 인터뷰 예약 같은 것도 출국일이 많이 남았어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더라고요. 교환학생은 어쨌든 신분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 중에 하나다 보니까, 특히 한국인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탈락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만약에 떨어지면은 인터뷰에 다시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좀 두고 신청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출국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서류를 좀 늦게 받은 것도 있었고, 이제 갈수록 인터뷰 예약 일정이 빨리 찬단 말이에요. 저는 비행기표를 미리 끊어놨었기 때문에 출국하기로 한 날짜 전에 남아있는 인터뷰 일정이 없었거든요. 일단은 뒤에 가장 빠른 일정으로 신청을 해놓고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앞에 가끔씩 공석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제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것도 정해진 제한이 있거든요, 횟수 제한이. 그래서 그것도 잘 고민을 해가지고 신청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아무튼 그렇게 비자 인터뷰까지 다 보고 비자가 나오는 때까지 저는 일주일 안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택배로 수령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우편국으로 찾으러 가거나. 근데 저는 출국이 정말 얼마 안 남은 임박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택배로 수령하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직접 찾으러 간다고 그렇게 신청을 했고, 처음에. 그래서 비자 수령하고 받아서 며칠 뒤에 바로 짐 싸서 출국을 했고요. 일단 절차는 이 정도가 되겠다. 왜 1년 정도 준비를 하는지 아시겠죠?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교환학생 면접이나 자소서 후기 같은 것도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교환학생 자소서는 내용이 저는 거의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학교가 내 전공이랑 엄청나게 깊게 연관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막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저도 그냥 비슷하게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전에 어떤 경험들을 했고, 이 경험을 통해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꼈고,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게 경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점이 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적었고,
물어봤고, 그리고 면접은 지원 동기나 왜 이 학교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정말 통상적인 질문들을 하셨거든요. 교환학생이 있고 방문학생이 있거든요. 두 개가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은 학비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배우는 코스라든지 요구하는 조건들이 조금 달라요. 저는 이제 처음에 교환학생 말고 파견학생으로 신청을 했고, 어학 성적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영어권 국가로 교환학생을 가려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학 성적 필수거든요. 어학 점수가 일정 성적 이상이 나와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건데, 제가 지원을 처음에 했던 거는 랭귀지 코스였어요. 저는 언어를 뭔가 습득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학 성적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랭귀지 코스는 보통 어학 성적을 필수로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학 성적 없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왜 제가 그 학교를 선택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하자면, 랭귀지 코스가 있는 학교가 그 학교여서 거기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전공이랑 엄청나게 깊게 연계가 돼 있고 막 이래서 선택을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제 전공 특성상 뭔가 미국에 있는 그 학교를 선택할 이유가 사실 딱히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유럽권으로 가는 게 전공을 생각한다면 더 적합한 선택일 수는 있었겠죠. 저는 어학 성적 없이 지원을 했다가 합격을 하고 나서 갑자기 중간에 미국 학교로부터 그 코스가 폐쇄가 됐다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가 폐쇄되면 없어진 거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가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일반 교환학생처럼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포기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갑자기 그 코스를 닫아버린 거니까, 또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이 학교는 이제 또 그런 선택권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바꿔서 지원을 다시 하게 된 케이스고, 여러 가지 좀 특이 케이스이긴 했어요. 제가 어학 성적이 없는데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었던 게.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런 어학 시험에 관한 질문이나 꿀팁이 있나요? 막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만한 건 없어요. 제가 어학 성적이 없고 저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을 신청할 때 학점에 대한 기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직전 학기에 학점이 최소 3.0이었는데 그 이상이 돼야지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당연히 학점이 높을수록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학점이랑 그리고 어학 성적 들어가고 면접, 이렇게 세 가지가 반영됐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학교마다 반영되는 비율은 다 다르니까 본인 상황에 맞는 것들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이 아닌 미국으로 국가를 선택한 이유, 미국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퍼스트 랭귀지를 이제 영어로 쓰는 곳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아무래도 제1 언어를 영어로 쓰잖아요. 불어라든지 뭐 스페니쉬라든지 이런 게 첫 번째 언어가 아니니까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언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의 다른 대학교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대학교 학생들이 거의 전부였고, 다른 학교 학생들은 한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교환학생은 자매 결연 맺은 학교랑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각자 대학별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어떻게 사귀었는지, 친구들이랑 한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처음에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교환학생들은 웬만하면 보통 기숙사에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끼리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도 있고, 저는 외국인 친구들이랑 친해지게 된 계기는, 외국인들이 이제 왓츠앱을 쓰잖아요. 카카오톡 대신에 2층에 사는 애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을 누가 먼저 만들어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초대를 해줬어요, 친구들이. 이번 주에 뭐 같이 놀 사람, 이제 이번 주에 파티인데 같이 갈 사람,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막 엄청난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고, 맨 처음에 갔을 때 뭐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맨 처음에 제가 학교에 딱 갔을 때랑 그리고 학기가 거의 끝날 때쯤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좀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보다 끝으로 갈수록 당연히 이제 대화하는 것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의사소통도 좀 더 쉬워지고 이런 건 있었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지고 느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걱정을 하고 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한국에서 만들어갔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한국에서 쓰던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해외여행 다닐 때도 그 카드들을 현지에서 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로 생활을 많이 했고, 그리고 현지 은행에 가가지고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 만들어가지고 카드도 발급을 받아서 썼고, 카드 발급하는 방법이나 계좌 만드는 방법은 교환학생 신분으로 갔으면 이제 비자 서류나 이것저것 들고 가가지고 은행에 예약을 잡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만들어주거든요. 저는 현지에서 계좌를 만들긴 했는데, 그건 이제 거의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좀 돈을 나눠서 써야 될 때, 그럴 때 인터넷 뱅킹으로 돈
보내는 용도로 제일 많이 썼고 카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원래 쓰던 신용카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많이 썼고. 집은 어떻게 구하셨나요? 근데 집은 저는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별도로 구하진 않았고요. 그 상대교랑 메일링 할 때 기숙사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갔던 학교의 경우에는 기숙사가 2가지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서 제가 원하는 곳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었고, 근데 이걸 신청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웬만하면 교환학생들 배정하는 기숙사는 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의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립진 않았는지 보고 싶기는 했죠. 같이 만나서 막 놀고 싶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그거야 뭐 제가 거기 가 있는 이상 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어차피 페이스타임도 자주 하고 저는 그래서 너무 보고 싶다, 너무 그립고 외롭고 막 이런 건 없었어요. 리액션과 말수가 적은 편인데 억지로라도 외향적인 척을 해야 할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엄청 리액션이 다양하거나 말이 엄청 많거나 막 이런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저도 엄청 내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이 또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막상 처음에는 그 환경에 맞게 이렇게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뭔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스피킹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액션을 많이 하게 됐어요. 대충 못 알아들어도 그냥 Oh, that's nice. Really?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리액션이 한국에서보다는 훨씬 많이 늘었고, 특히 저도 처음에 막 말이 엄청 많고 이런 편이 아니었는데도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장난치고 농담하고 그냥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교류를 할 수 있고요. 내향적이거나 말수가 적다고 해서 어울리기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외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이랑. 한국에서도 처음에 대학교 들어갈 때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요?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거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처음부터 너무 친구를 사귀려고 절박하게 매달릴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할 거 열심히 하고 자연스럽게 내 있는 그대로 그냥 행동하면서 서로 조심할 거 조심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친구 생기고. 똑같아요. 정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에 한국이랑 달라서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언어 때문에 불편한 거는 조금 없을 수가 없죠,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좀 잘 못 알아듣겠다거나, 한국은 뭔가 굉장히 일 처리도 빨리 되고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다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미국 가서 이제 좀 기다려야 되고, 갑자기 뭐 자기들 오프다 아니면은 베케이션이다 이래가지고 며칠 동안 자리 비워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국인으로서 조금 불편했지만 적응이 되더라. 또 한 가지는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거. 아무래도 미국은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교환학생 가기 전에 보통 그렇게 장기로 해외를 나가면 해외 장기 체류자 보험을 들게 되는데, 저는 보장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를 가입을 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병원마다 그리고 또 항목마다 보험이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미리 알아보고 가야 되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병원에 가보진 않았지만 다행히도 그렇게 크게 아픈 적은 없어서.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뭐 CVS라든지 이런 약국에서 파는 약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는 또 나름의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아, 그리고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점. 배달이나 외식 하면 엄청 비싸고, 근데 또 기숙사에 조리시설이 저희는 따로 없었기 때문에 밥을 해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 안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거의 똑같은 것만 먹거나, 아니면 가끔씩 뭐 이제 간단한 거 전자레인지 조리되는 이런 거 즉석식품 사서 먹거나 그런 것들 정도? 해외에선 정말 나이 상관없이 친구처럼 지내는지 정말 그래요. 딱히 호칭이랄 게 없잖아요, 영어를 할 때는. 그래서 서로 나이를 알고는 있지만 다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네 막 이렇게 막 조심하고 막 이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다 되게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호칭을 부르고 이제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너 나한테 존댓말 해,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교환학생 기간 동안 여행을 많이 다니셨는지, 미국은 차 없으면 못 돌아다닌다던데 진짠가요? 저는 국내 여행을 그래도 좀 다녔거든요. 갔던 곳이 보스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틱 시티, 필라델피아 요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적게 다닌 편은 아니거든요. 차가 없으면 못 돌아다닌다? 이것도 시티 바이 시티인 것 같기도 하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가 있으면 돌아다니기 힘들고요. 애틀랜틱 시티나 필라델피아 갈 때는 렌트를 해서 가긴 했거든요. 보스턴 갈 때도 렌트를 했고, 근데 시카고 갔을 때 렌트를 안 하고 그냥 뚜벅이로 다녔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 어차피 갈 때는 비행기 타고 많이 가니까 보통 이제 도시로 가면은 크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즘에 우버도 다 잘 돼 있고 해서. 정착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요?
좀 뭔가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또 다른 곳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완벽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6개월, 1년 이렇게 잠가 있는 거랑 3년, 5년 이상 막 이렇게 사는 거랑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챙겨가면 좋을 것과 괜히 들고 왔다 싶었던 게 있다면 일단은 렌즈를 끼는 분들이라면 한국에서 미리 렌즈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부 사갔고요. 그리고 렌즈는 미국에서도 이제 의료기기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무조건 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구매를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비싸서 저는 한국에서 몇 개월치를 한 번에 사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택배로 받는 것도 안 되고 화장품 같은 것도 택배로 받으려면 이제 되게 꼼꼼하게 통관 같은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 쓰는 기초나 렌즈 이런 것들 다 한국에서 애초에 갈 때 갖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괜히 들고 갔다 싶은 거는 아우터를 여러 개 괜히 들고 갔다라는 생각했어요. 가서도 옷을 되게 많이 사게 되고 나중에 이제 또 돌아올 때 그 짐을 다 배로 붙이거나 아니면 내가 캐리어에 다 싸서 와야 되는데 너무 짐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엄청 춥다고 해가지고 전기장판 들고 왔는데 한 번도 안 썼어요. 생각보다 제가 했었던 기숙사는 히터도 되게 잘 나왔고 오히려 더운 적도 많았고 이불을 덮고 있으면 그렇게 또 춥지도 않았어요. 근데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라면 필요할 수는 있겠죠? 약간 걱정되네요. 이 영상이 몇 분 정도 나올까요? 대학 생활에 대한 모든 것 Q&A 찍었을 때도 40분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미국 문화권에서는 내향인이 살아남기 힘들다던데 정말인지 이것도 앞에 질문이랑 조금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확실히 느꼈던 거는 미국이 엄청난 커뮤니티 사회라는 걸 좀 느꼈어요. 어딜 가나 커뮤니티가 있고 굉장히 가족주의가 강한 것 같고 근데 또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또 내향인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요. 또 약간 내향적이고 막 그런 거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비슷한 친구들, 잘 맞는 친구들끼리 또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딱히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것이 정말 걱정 필요 없어요. 어떻게든 다 생활하게 돼 있고 어떻게든 친구 다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내가 언제가 현지에 가가지고 현지 사람들 혹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대화하면서 어울려보겠어요. 평생 그들이랑 같이 생활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편하게 대화하고 편하게 어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업은 잘 따라갔는지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지쳐지는 느낌이 들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갔을 때 말을 하는 게 조금 힘들었을 뿐이지 알아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수업을 듣다가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교수님한테 여쭤볼 수 있잖아요. 당장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힘들다면 수업 끝나고 그냥 가서 1대1로 여쭤봐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로 질문을 해도 되고 그래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한국 대학교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언어가 가장 큰 차이점이기는 한데 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나 방식이 굉장히 좀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물론 항상 예외는 있지만 한국이 뭔가 좀 질문을 많이 하는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질문하기 되게 꺼려하고 너무 이상한 질문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확실히 미국은 그런 게 덜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런 거를 질문해 싶은 것도 그냥 전혀 스스럼 없이 질문 있다 이렇게 하고 딱 질문하고 눈치를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상대적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강의가 조금 길어진다 이러면은 뒤에 바로 수업이 있는 학생들 교수님 저 뒤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냅다 그냥 가방 챙겨서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한쪽에 이렇게 이어폰 꽂고 노래 듣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건 딱히 또 교수님들이 터치 안 하시더라고요. 한쪽에만 꽂고 있으면 괜찮다. 한쪽으로 수업 들을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인종차별 겪은 적은 없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도 물어보셨는데요.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겪은 적은 없었고요. 저는 생각보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을 거의 경험한 적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제가 만났던 외국인 학생들은 전부 다 너무 호의적이고 우호적이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한테 먼저 말 걸고 다가오는 친구들은 어쨌든 한국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학생들이 한국인은 뭐 이래서 별로고 저래서 별로고 막 이런 거 없었고 오히려 너 한국에서 왔어? 나 한국 되게 좋아해. 나 한국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좀 아는 척 하는 것도 있고 막 내 한국 이름도 있다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한국인들은 정말 나이스하고 정말 카인드하고 스윗하다. 그래서 되게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미국에서 받은 학점은 한국 학교 학점으로 어떻게 산출되나요? 보통은 페논페로 많이 들어가요. 패스나 논패스. 근데 그것도 이제 학교마다 기준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갔던 학교는 아마 성적이 C 학점 이상이면은 패스를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면은 논패스거든요. 보통 교환학생은 페논페로 많이 들어가고 이게 또 학교마다 다르고 또 듣는 수업마다 다를 수 있어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받았으면 한국에서도 똑같이 A로 반영이 되는 수업이 있고 아니면은 진짜 페논페로 들어가는 수업이 있고 근데 보통은 교환학생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수업들이 페논페로 들어가게 된다. 총 들어간 비용 합 제가 거기서 개인적으로 썼던 생활비나 여행 경비 같은 거는 이건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그리고 저도 산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딱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학비나 기숙사비 이런 것들 공부를 하면서 들어갔던 전반적인 비용은 정리를 해둔 게 있어요. 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짠!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파견학생이었다가 교환학생으로 전환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교환학생으로 가면은 한국 대학교에 등록금은 안 내고 상대교 등록금을 100% 내는 게 아니라 아마 50%인가? 근데 파견학생으로 가면은 상대교의 등록금도 다 내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 그래서 학비는 조금 비싼 편이고 제가 또 뉴욕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에 갔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을 거예요. 다른 곳보다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수업을 듣는지에 따라서 수업에 필요한 뭐 교재라든지 아니면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구매하는 비용도 별도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기본적인 기숙사 비용이나 학비나 이런 것들은 이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물가 정말 비싸요. 요즘에 환율도 많이 오르고 예전보다는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하더라도 미국이 정말 한국보다 훨씬 비싸고요. 거의 2배에서 2.5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전부 다 뭐든지 다 비싸요. 한국에서는 지하철 한 번 타면은 1250원 막 이 정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 번 타면은 2.5달러니까 3,000원 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이나 교환학생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가는 굉장히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된다. 몇 학년 정도에 다녀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거는 정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지원을 한 걸 마지막으로 바뀌었어요. 저희는 자격 요건이. 추가 학기나 막 학기는 지원을 할 수 없다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처럼 이제 이렇게 늦게 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지원 자격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면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될 때 다녀오시는 게 좋겠죠? 그게 뭐 이제 취업을 앞두고 가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보통 이제 2학년 아니면은 뭐 3학년 초 이때 가장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이제 갔다 와서 거기에서 이제 겪은 것들,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외 인턴십이나 해외 취업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준비할 시간이 또 좀 필요하니까 그때쯤에 다녀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정말 사람마다 달라서 이거는 제가 언제가 베스트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 가든지 내가 가서 경험하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시기가 나에게 베스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이때쯤에 가던데 지금은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 말고 다른 곳 교환학생은 고려해본 적이 없는지. 이거 제가 대학생활 Q&A에서도 말씀 살짝 드렸는데 초반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프랑스 파리로 교환학생을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파리에 큰 테러가 터져가지고 못 가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파리를 고려를 했었죠. 근데 그 학교를 고려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일단 그 학교가 파리에 굉장히 중심부에 있는 학교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전공은 영화 쪽이지만 패션에도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쪽으로도 배워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전공에 엄청 흥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 길로 가야지 했던 것도 아니라서 뭔가 해외에서 이제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파리 하면 뭔가 패션의 메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파리를 고려를 했었던 건 있는데 못 가게 되고 난 이후로 이번에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아예 그런 쪽은 배제를 하고 생각을 했고요. 언어를 1순위로 고려를 하고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곳은 고려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조건 미국에 있는 학교만 보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게 되면 같은 교환학생 동기들이랑 많이 다니게 되는지 아무래도 그렇죠. 어쨌든 다 같이 기숙사에 살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뭐 같은 수업 듣는 다른 그 미국인 친구들이나 현지에 사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훨씬 많이 어울렸던 것 같아요. 강아지 안 보고 싶었는지 보고 싶었죠.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페이스타임도 자주 하고 어쩔 도리도리 뱅뱅이가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제가 보고 싶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아야죠.
대학원 유학도 따로 생각하고 있는지 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지만 지금으로서는 딱히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애초에 대학원 가는 것 자체가 제 선택지에 없어요. 학부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대학원에 가면은 저는 정말 몇 년을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까지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유학 생활이 사실 보통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모홀 갈 생각이 있는지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있는 건 아닌데 하나의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 겪어보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또 모르죠. 갑자기 여러분 저 워홀 가게 됐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일이다. 이 질문 해주신 분이 호주로 워홀 간 제 친구 스윈이의 근황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호주로 워홀을 간 지 거의 올해 9월이 되면 1년이겠네요. 그 친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이동도 몇 번 했고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궁금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기 전후에 회화 실력이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이거를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영어에 관련된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확실히 느끼는 점은 좀 더 익숙해졌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이제 해외여행 다니면서 기본적인 말은 할 수 있지만 여행 다니면서 그냥 구사하는 회화가 한계가 있잖아요. 저 이거 주세요 라든지 얼마예요? 식사 가능한가요? 막 요 정도잖아요. 근데 확실히 학교를 가는 거면은, 특히 거기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 만나면서 일상적인 대화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깊은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내 생각이나 뭐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일상적인 언어들을 조금 넘어서서 나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조금 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은 정말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많이 뱉어봐야 되고, 뱉을 때도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말일까? 이게 말이 되는 말일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뱉어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그냥 무작정 뱉고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뱉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붙고, 진짜 언어는 자신감이다라고 전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틀리면 뭐 어때? 라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들으면서는 이제 리스닝이 확실히 많이 늘고요. 스피킹은 확실히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회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알아듣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말도 어느 정도는 하는 상태에서 갔어요. 아예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에서 가진 않았기 때문에 뭔가 진짜 내가 알아듣기는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말을 한마디도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물론 가서 분명히 늘기는 할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하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늘 건데 초반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미국으로 교환학생이나 갈 때 상대 학교에서 토플을 요구하는 것도 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수업을 따라올 수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영어 실력을 가진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화 공부 방법도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너무 민망해요. 그냥 대화가 된다 정도이지 엄청 유창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정말 영어를 잘하고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 보시면 웃길 수 있다. 근데 제가 노력을 했던 점은 나는 꼭 영어를 마스터할 거야,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진 않았고요. 회화를 배울 때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배우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재밌게 할 수 있어야지 계속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빈도도 중요하고요. 제가 택했던 방법은 컨텐츠였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중독자잖아요. 영어로 된 영화나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봤던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서 좀 자연스럽게 익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보다가, 이게 또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면은 그 드라마에서 인물들이 하는 구사하는 문장이나 표현 같은 것들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귀에 익게 되고, 그런 것들 이제 한 번씩 따라 해보고, 따라 하다 보면은 기억에 남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한 번씩 대화할 때 써먹게 되고, 외국에 나가지 않고 회화를 공부하는 방법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뭐 스피킹하는 어플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고, 1대1 과외를 하기도 하고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뭐 전화 영어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은 뭔가 저랑 그렇게 완벽하게 맞는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내가 이걸 정말 즐기면서 한다는 느낌보다는 딱 각 잡고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전 또 오히려 그러면 흥미가 확 떨어지거든요. 내가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해외여행 가서 조금 더 편하게 여행하고 싶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고, 그 사람들이랑 자유롭게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것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고 싶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그런 언어를 하나 더 할 줄 알게 되면은 내 생활 반경에 대한 제약이 엄청 줄어든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뭔가 저도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랬으면은 지속을 그렇게 막 길게 못했을 것 같고 즐기면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섀도잉, 진짜 따라하는 거, 흉내 내보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혼자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엄청 많이 따라했어요. 따라하는 내 자신이 약간 열받기도 하면서 웃기기도 하면서 또 재밌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수능을 공부하면서 내가 외웠던 단어가 기반이 된 게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해요. 수능 영어 너무 다 쓸데없는 영어고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지만 저는 중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능을 본 사람들이 공부하는 영어까지만 공부를 해도 읽는 거 쓰는 거는 웬만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그 딱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쓰는 거, 읽는 거, 듣는 것까지 다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어느 순간 말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앞에 세 가지가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기 정도는 쌓여있고 그리고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해야지 이게 확 뚫리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단어들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과 제일 안 좋았던 점, 혹은 교환학생을 통해서 배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보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새롭게 퀘스트 깨듯이 잃어가는 그런 곳에서 오는 성취감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생활을 해보면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내가 잘 버티고 돌아왔으니까 어디에 나를 떨어뜨려놔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서 내가 살아남았다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 그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또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또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같은 한국인이면은 그 한국인의 정서가 있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관통하는 문화적인 공통점도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오는 뭔가 일종의 유대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반면에 특히 외국인들은 그 문화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또 완전 새로운 느낌이기도 하더라고요. 뭐 사람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고 뭐 똑같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비슷하게 느껴지는 점도 있지만 또 그거랑은 좀 다르게 완전히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정말 또 다양한 인간상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진짜 확실히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정말 나이가 전부가 아니구나, 나이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나이가 많아도 진짜 왜 저래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어려도 정말 생각이 성숙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 대화가 즐겁고 유익하고 말이 잘 통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의 20대 초반은 어땠나, 나의 예전은 어땠나 이런 것들 돌아보기도 하고, 제일 좋았던 점은 정말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머리를 하고 어떻게 행동하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순수 두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약간 이런 게 정말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제일 안 좋았던 점은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의 불편한 것들은 있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불편한 점이지 너무 안 좋았다 막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딱히 안 좋았던 점은 크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제가 짧게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가기 전에 준비해두면 좋을 것들, 건강이요. 가기 전에 그래도 체력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응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힘이 들 수 있는데 내가 체력까지 안 좋고 막 가서 아프고 이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꾸준히 하는 운동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근데 이거는 진짜 뭘 하든 체력이 일단은 바탕이 돼야지. 뭘 해도 하잖아요. 체력을 꼭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 가서도 그렇게 내가 좀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말은 잘 못해도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돼야지 그래도 좀 가서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교환학생 꿀팁이 있다면, 근데 사실 꿀팁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한국 대학교 생활이랑 진짜 똑같이 조심할 것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학교 Q&A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남 얘기 뒤에서 하지 마시고 어딜 가든지 그냥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키면은 그래도 평탄은 한다. 학과 자체가 교환학생을 많이 가는 학과가 아닌데 가는 게 괜찮을지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될지 고민이 된다. 근데 이거는 정말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꼭 해외에 가서 어떤 내 전공이랑 관련된 공부를 그 학교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게 딱 있다면은 당연히 가면 좋겠죠? 기회가 된다면. 근데 딱히 그게 아닌데 남들 교환학생 다 하니까, 남들이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하니까, 꼭 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간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거는 굳이 교환학생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그래도 이거는 해봐야지, 몇 살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것도 안 해보고 뭐 했어?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내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뭐 그게 결과론적으로 나한테 좋은 걸로 남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오히려 시간 낭비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교환학생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있으면은 그 기회를 잡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시간만 보내고 돈만 쓰고 놀다가만 놀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거기서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배우게 된다거나 깨닫게 된다거나 내 가치관 정립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경험이 된다거나 뭔가 내 인생에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가든 뭐 안 가든 상관없이 가시면 되는 거고, 여유가 된다면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다. 어학연수나 워홀이랑은 다른 교환학생만의 장점이 있다면, 제가 워홀 아직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교환학생이랑 어학연수는 뭐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워홀은 뭔가 언어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돈을 벌러 가는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환학생이 뭔가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기초가 있고 어느 정도 회화를 할 줄 아는 상태라면 교환학생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특히 외국인 친구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 구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특히 그 나라가 영어권인 나라라면 현지 친구들은 당연히 영어를 잘할 거고 학교 수업도 다 영어로 진행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훨씬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어울리면서 실생활에서 영어를 배우는 게 정말 언어 배우는 데는 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말하고 듣고 계속 이렇게 영어를 그렇게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 효과적이지 않나. 근데 그냥 어딜 가든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천차만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교환학생만의 장점은 정말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정말 많다는 거. 그리고 교환학생은 대학생의 신분일 때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학연수는 사실 내가 학생이 아니어도 갈 수 있잖아요. 워홀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취업 시 교환학생도 하나의 스펙이 될 거라 생각하는지, 나의 전공이나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그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지만 내가 이걸 또 어떻게 나만의 스펙으로 활용할지는 사실 나한테 달렸죠.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환학생 자체가 하나의 스펙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거기에 가서 어떤 거를 느끼고 배우고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나의 커리어나 이제 직무랑 연관을 지어서 잘 얘기를 할 수 있을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환학생 자체만으로 하나의 스펙이 될 거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연결고리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건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대외 활동이나 경험에도 다 해당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의 텐션이 더 밝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능숙하게 문장 구사를 한국어에 비해서는 못하다 보니까 리액션을 많이 하게 되고 표정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더 밝아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뭔가 좀 더 눈치 보지 않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신경 안 쓰니까,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있는 그대로 내 감정도 표현하고 내 생각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고 밝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근데 저도 정확한 이유는 뭔가 잘 모르겠네요. 처음 해보는 것들도 많았을 텐데 두려움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극복 방법과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뭔지, 이것도 물어보셨는데, 낯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지 두렵진 않았어요. 어쨌든 내가 적응을 해나갈 거고 뭐 어떻게든 해결은 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뭐 거기서 안 되는 거라 봤자 의사소통밖에 더 되겠어요? 내가 죽진 않을 거잖아요. 죽을 수 있으려나? 사실 내가 무서워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극복 방법이라고 해봤자 그냥 하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낯설고 약간 겁나 막 이래도 어쩌겠어요. 해야죠. 내가 안 하면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사람 아무도 없고, 안 하면은 내 손해인 것들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냥 하는 게 극복 방법이다. 사실 그 문제를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가까이 들고 와서 보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 처음이니까 낯설고 어색하고 안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현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이거를 해나가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 또 그게 또 그렇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 남자친구 사귀었는지 이것도 물어보셨는데 아닙니다. 가서 있었던 재밌는 일이나 썰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풀기에는 너무 이 영상의 길이가 방대해질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선 얘기를 하지 않고 다음에 겟레디움이나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나를 잡고 얘기를 해볼게요.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지. 근데 이것도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랑 전부 다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익숙한 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익숙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낯선 환경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적응하고 나 혼자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경험하는 거는 인생에서 정말 최소한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무조건 교환학생일 필요는 없다. 교환학생이 될 수도 있고 어학연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혼자 자취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새로운 것들, 낯선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냥 그런 것들을 시도를 했을 때 무조건 거기서 얻는 거, 배우는 거 최소 한 가지는 있는 것 같고요. 교환학생이 정말 인생에 값진 경험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가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정말 그게 내 인생의 경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뭐 한번 겪어봤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시간만 낭비한 것 같고 돈만 많이 쓴 것 같고 막 이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 절대 무시할 수 없지만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에게 달렸다. 굳이 그렇게 거창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서도 뭔가 의미를 찾고 내가 배우는 게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래서 굳이 뭔가 남들이 교환학생 가는 게 인생의 터닝포인트,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던데 내가 뭔가 여건이 안 돼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경험을 놓쳤고 남들이 다 해보는 것들을 못 겪어봤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보다 뭔가 부족할 거야, 떨어질 거야 라든지 그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가거나 어학연수 가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해봐야 되는 경험이다 라고까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뭐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해주셨던 것들 중에 추려서 공통되는 것들을 좀 묶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디까지나 근데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거고 개인적으로 느낀 거기 때문에 그 주관이 안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그냥 취할 거 취하고 아닌 거는 그냥 버리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만큼의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영상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목이 나갈 것 같거든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몇 분이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박수 드리고요. 정말 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댓글을 달아볼게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